예, 조세총론 제1장 조세체계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보니까 조세 개념 및 종류가 나오죠. 조세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조세 개념 밑에 쭉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해보면 5가지의 특징이 있네요. 조세 개념 5가지의 특징을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3줄짜리 문장에 다 나와 있어요. 5가지 특징이. 읽어볼까요? 조세란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첫 번째 특징이 나오고 있죠. 과세 주체를 말하고 있네요. 국가가 걷거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야지만 조세라고 부른다. 이 이외에 다른 기관이 걷으면 조세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계속 읽어보죠. 경비 충당을 위한 두 번째 특징이 나오네요.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 과세 목적이 나오고 있죠. 과세 목적. 어떤 목적이라고요?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만 걷는 것만이 과세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걷는 거는 과세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법률에 규정된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나오네요. 자, 과세 근거가 되겠죠. 과세를 걷는 근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세법전이라는 그런 법전의 근거에서만 과세를 걷어야지 법전에 있지도 않은 거를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가지고 이거 과세다라고 걷으면 그거는 실질적인 조세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이 네 번째 특징을 우리는 조세 용어로 일반 보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5번째 특징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금전으로만 납부하는 원칙이 있다. 금전 납부의 원칙. 예,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밑에 한번 읽으면서 시험 나올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양괄호 1번 과세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다. 당연하죠. 국가가 걷는 조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국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국세 또는 지방세가 아닌 그 이외의 것들은 조세가 아니다. 예를 들면 그 밑에 줄 보니까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예를 들면 한국방송광고공사 KBS 방송국이라는 데서 우리한테 걷는 수신료 뭐 월 2,000원 막 이런 식으로 걷지 않습니까? 이런 수신료 같은 그런 거는 조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KBS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국가입니까?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이런 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조세가 아니다. 그리고 얘가 걷는 이런 공과금 같은 경우는 그 밑에 특징에 의해서도 조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걷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특징, 다시 말하면 과세 목적이라는 특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서 걷는 수신료 같은 경우는 조세가 아닙니다. 공과금은 조세다 아니다 라는 것들이 객관식 문장에 톡톡톡 나올 때 맞춰주셔야 됩니다.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특징 보니까 과세 목적,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다. 자, KBS는 국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니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경찰청이 아니라 경찰청, 종로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은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국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국가가 걷는 것들 중에서 조세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것들이 바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통사고 벌과금 아니면 주차 위반 딱지라고 부르는데 주차 위반 벌과금. 자, 요런 애는 조세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조세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과세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얘들을 걷는 게 아니라 얘는 그 제재 목적이나 벌을 줄 목적으로 걷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절대 조세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 근거는 조세 법률주의. 엄격한 조세 법률주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조세 법전에 써 있는 대로만 걷어야지 조세 법전에 써 있는
거를 벗어나서 걷는 거는 그거는 조세가 아니라 그냥 국가에 의한 폭력적인 그 깡패가 돈 뺏는 거랑 똑같은 것일 뿐이지 그거는 우리는 조세로 부를 수 없다. 조세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납부 방법은 금전 납부 방법이 원칙이다. 물론 원칙이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예외도 있겠구나. 뭐 예외도 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나 뭐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 아주 특정한 경우에는 물납, 그러니까 물건 자체로 납부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99% 이상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다섯 번째를 먼저 체크를 했네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일반 보상성 같은 경우는 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하여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알려진 뭐 이재용 사장님, 이건희 회장님 아드님 그분 말입니다. 삼성전자. 자, 이재용 사장님이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보다 조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 앞에다가 그분 집 앞에다가 뭐 가로등을 몇 개 더 설치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분을 위한 특별히 군인을 파견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경찰 병력을 배치해서 더 집을 더 도둑이 안 들게 단속을 많이 해준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세금 뭐 100만 원 낸 사람은 경찰 1명 배치해주고 200만 원 낸 사람은 경찰 2명 배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를 달리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런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버는 사람, 조금 벌어서 조금 내는 사람,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사람 관계없이 무차별하게 걷어가지고 전부 다 국가는 통틀어서 국가 예산이라는 걸 편성을 해서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를 해주게 되는 거지 뭐 개별적으로 많이 낸 사람한테 더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공평하게 보상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 때문에 개별적인 보상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나 사용료랑은 다르다. 자, 예를 들면 책에 제가 안 써놨나요? 예, 뭐 예를 여기다가 책에다 써놓으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겠네요. 수도료, 전기료 이런 것들도 수도료나 전기료 같은 것들도 이 단어 그 자체로 시험 문제에 가끔씩 등장을 하곤 합니다. 기억을 해주십시오. 얘는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수도세가 얼마다, 전기세가 얼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식한 표현이죠. 수도세나 전기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얘들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료와 전기료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보상성에 그러니까 일반 보상성이 아니라 개별 보상성을 갖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는 내가 이번 달에 뭐 1리터를 썼건 10리터를 썼건 100리터를 썼건 그 리터당 얼마 뭐 그런 식으로 부과가 되는 거고 전기료 같은 경우도 내가 쓴 킬로와트당 얼마씩 부과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쓴 만큼 서비스를 받은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 보상성이 아니라 개별 보상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보상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수도료나 전기료 같은 경우는 조세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특징 5개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데서 공과금은 조세가 될 수 없다. 일반 보상성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료와 전기료는 조세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만 체크를 해두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밑에 참고 보면은 참고는 뭐 그야말로 참고인데 조세 종류 보면은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울 세금은 이런 그 한 30여 가지 되는 전체 그 세목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뭐 한 8개 정도 뭐 7개 정도에 불과했었죠. 우리가 배울 것만 그냥 심심한데 그냥 지나가기 좀 뭐하니까 동그라미나 한번 쳐보고 지나가 볼까요? 자, 맨 왼쪽 보면은 표에 조세라는 거는 그 다음 칸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라는 걸로 나뉘고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는데 내국세는 3가지로 나뉜다고 써져 있죠. 직접세와 간접세와 목적세. 목적세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뭐 우리 시험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고 한번 우리 리걸 마인드로 한번 맞춰볼까요? 목적세는 뭐가 있냐 봤더니 교육세나 교통에너지 환경세나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답니다. 교육세라는 걸 얻어서 어디다 쓸까요? 교육을 하는데 쓰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 바로 교육세라는 게 되겠고
있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같은 경우도 교통유발 부담금이나 뭐 그런 거와 연동을 해가지고 에너지나 환경 보전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걷는 세금을 말을 하는 거겠죠.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는 걷어가지고 어디다 쓸까요? 도시 빈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쓸까요? 아니죠. 이름 자체가 농어촌 특별세지 않습니까? 농어촌을 뭐 복지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 아니면 농업 기술 향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적세라는 애는 얘가 거둘 때부터 어디에 쓰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는 세금을 우리는 목적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외의 세금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세라고 통칭을 하는데 그 위에 나와 있는 직접세나 간접세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세 이외에 일반세가 되는 거죠. 직접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 증여,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다 배울 거니까 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간접세 중에서 우리는 딱 하나만 배우면 되죠. 뭐만 배우면 되죠? VAT, 부가가치세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뭐, 개별 소비세라든가 주세라든가 인지세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제2절 조세 분류와 법원 조세 분류 같은 경우도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한 2회독 이상 3회독이나 4회독 하실 때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심심풀이로 리걸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서 재미로 쭉 읽어보시는 거지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기 또 역시 좀 허전하니까 그냥 몇 개만 체크를 한번 해보죠.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운 거네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과세권자가 누구면 국세라고 부른다고요? 국가면 국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라고 부른다는 거죠. 국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법인, 소득,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뭐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도 이 등에 포함이 되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조세 사용 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를 일반세라고도 부르고요. 거둘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애를 목적세라고 부르고 그리고 거둘 때는 별 그냥 목적 없이 걷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쭉 다 뿌려주는 세금을 그 이외에 보통세 혹은 일반세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직접세와 간접세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부가가치세 가르칠 때 잠깐 언급도 해드렸는데 간접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말하는 거죠.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간접세를 우리가 모두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바로 VAT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 인적 사항이 고려된다. 납세 의무자가 부양 가족이 많다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면 듬뿍 깎아주는 거. 그 사람의 인적인 사정.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은 자식이 똑같이 돈을 버는데, 처가 있고, 그리고 자식이 한 5명, 6명, 자녀가 직계 비속이 5, 6명 있고, 이 사람은 독신남이다. 누가 더 돈을 많이 쓸까요? 아무래도 여러 명이 대가족이 모여 사는 이 사람이 더 돈을 많이 쓰겠죠? 이런 인적 사정을 고려해서, 이런 사람은 특별히, 직계 비속 2당 얼마씩 깎아준다더라. 이런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세금을 인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독신남이건, 아니면 대가족의 가장이건 아니면 소녀 가장이건 간에 무차별하게 걷는 세금을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걷는 세금을 물세라고 부르고요. 물세의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의 자세한 설명은 말씀드리면 되게 길어지니까 개별 세목에서 제가 말씀을 틈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과세물건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종가세와 종량세가 나오네요. 요거는 뒤쪽에서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잠깐 언급을 드리면 자, 조세의 5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5가지 특징이 뭐였죠? 금전 납부의 원칙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조세는 반드시 원으로 표시된 세금이라고 표시할까요? 세금. 금전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금전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거에 곱하기 세율을 곱해서 금전 납부를 하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가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걷느냐 하면은 이 세금 최종적으로 원이 뽑혀져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가세나 아니면은 종량세
세나 최종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요거 곱하기 요거 할 때 이것들의 단위가 약간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단위가 약간씩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어떤 세금은 종가세라고 부르고 어떤 세금은 종량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종가세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이 돈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세율이 퍼센트로 표시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7가지 세목은 모두가 싹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종가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소득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세율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소득세 같은 경우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지만 그냥 단일세율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논의의 편의상.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15% 해서 얼마죠? 뭐 450만 원 나오나요? 450만 원이라는 세금이 뽑혀져 나오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바로 종가세 구조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 되는 거고 세율이 15%가 되는 거고 과세표준이 원 단위로 표시가 되고 세율이 퍼센트 단위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당기순이익이 1억이다. 세전이익이 1억이다. 그런데 이 법인의 세율은 10%다. 뭐 법인세율도 그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단일세율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과세표준이 돈으로 표시가 되고 세율이 퍼센트로 표시가 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우리는 종가세 방식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량세는 그럼 뭐죠? 과세표준이 다르게 표시가 되겠네요. 종량세는 특이하게 과세표준이 킬로그램이나 리터나 뭐 예를 들면 사람 머릿수 같은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자, 킬로그램이나 리터나 사람 머릿수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최종적으로 돈이 나올까요? 돈을 곱해야 되겠죠. 몇 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우리가 지금 배우지는 않지만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는데 개별 소비세는 뭐 특별히 뭐 좀 약간 좀 지나치게 유흥거리가 좀 많은 장소에 입장을 할 때 그 사람별로 얼마씩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나친 유흥 장소라는 게 뭐 어떤 데가 있을까요? 경마장이나 경륜장이나 아니면은 골프장 같은데,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데는 한 명 입장할 때마다 입장료가 되게 비싼데 그 비싼 거 중에 그 입장료 중에 12,000원씩은 이 개별 소비세 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만약에 친구 3명이서 골프장에 우리가 놀러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별 소비세를 얼마를 내냐 하면은 3명 곱하기 12,000원만큼 내는 겁니다. 자, 이때에 3명 곱하기 12,000원에서 36,000원이라는 세금이 뽑혀져 나오는데, 그런데 이 3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12,000원이라는 거를 세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 개별 소비세 제가 방금 계산한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과세표준은 3명, 사람 단위로 표시가 되고, 세율은 뭘로 표시가 되죠? 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종량세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뭐 주세라는 것도 있는데, 심심하시면 가끔씩 뭐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뭐 한 잔이 아니라 뭐 한 병 하실 때 소주병 같은 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깨알 같은 글씨로 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뭐 17.5도 뭐 이런 술 많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시면은 주정 얼마 뭐 그램당 얼마 원 이라는 이 주세가 써있는 술병도 있고 안 써있는 술병도 있는데, 써있는 술병이 가끔 있으실 겁니다.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 자, 주정이 예를 들면은, 주정이라는 게 이 술 뭐 찌개미, 술 찌꺼기를 말을 하는 거죠. 뭐 찌꺼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그런 원료가 되는 것들이요. 이 주정 같은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킬로그램당 100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우리 그 양조장에서 10kg을 생산했다. 그러면 세금은 주세는 1,0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게 뭐라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고 얘는 세율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과세 표준이 뭘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 종가세처럼 원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죠. 세율 같은 경우는 원으로, 그 종가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퍼센트로 표시가 됐는데 종량세 같은 경우에는 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뉜다. 뭐 상식적으로 그냥 리걸 마인드를 얻기 위해서 뭐 약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네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우리가 어차피 공무원 돼가지고 평생 그 실무를 하면서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독립대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독립세와 부가세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인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뭐 슈퍼 아저씨나 뭐 지나가는 아줌마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부가세라고 말을 하는 거는 가만히 들어보면 얘는 VAT, 부가가치세일 경우가 많죠. 부가가치세랑 부가세를 일반인들은 구별을 하지 않고 쓰는데 우리는 지금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는 앞으로부터는 혹시 모르셨던 분이 계셨다면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부가세랑 부가가치세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부가가치세라는 이 가치라는 말을 그냥 말하기가 번거로워가지고 가치라는 말을 생략해서 VAT를 부가세라고 부르는데 VAT 같은 경우는 간접세의 일정이고 독립세이고 우리가 지금 뭐 한 열 몇 시간 뒤부터 뭐 한 13강, 14강에 거쳐서 배워야 될 VAT를 말하는 거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세금에 조금 좀 나이브하게 쓰겠습니다. 다른 세금에 기생하여 사는 세금? 조금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부가세라는 거에 얘가 뭐가 있죠? 교육세가 나오네요. 교육세는 아까 목적세기도 했지만, 부가세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그 옆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교육세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독립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를 곱해서 독립적으로, 예를 들면 법인세가 그래서, 1천만 원이 나왔다. 라고 하면, 법인세에 쓱 기생을 해가지고 법인세 너 1천만 원 나왔어? 그거에 10%는 놔줘 라고 말하면서 법인세에 나온 세액 1천만 원 곱하기 10%만큼 즉 다시 말하면 100만 원을 떼어가는 세금, 요런 세금을 부가세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독립된 그 과세 표준이나 뭐 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남들이 다 세금을 계산해 놓으면 거기 붙어가지고 그걸 10% 놔줘라고 좀 편하게 기생해서 편하게 거둘 수 있는 세금. 그러니까 계산이 아주 단순하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단순하게 하고 다른 세금에 기생하여 사는 세금을 우리는 부가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가세 이외에는 전부 다 독립세가 되겠죠. 우리가 배우는 우리 책에 나온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7가지, 뭐 국세징수법 같은 거나 국세기본법을 빼면은 총 한 5가지 정도의 세금이 되겠네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몇십 시간에 걸쳐서 쭉 배우게 될 모든 세금, 법인세건, 소득세건, 부가가치세건, 뭐 상속증여세건, 종합부동산세건 간에 모두가 다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볼까요? 그 다음이요. 2장 보면은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 나오네요. 조세법의 기본 원칙도 역시 뭐 그냥 리걸 마인드 차원에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 읽지 않으셔도 무방한 것들이 많은 게 저 뒤에 나오는 국세기본법 이론에 대부분 똑같은 내용이 다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도 저 뒤에 국세기본법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충분히 이 내용 가르쳐 드릴 테니까 국세기본법을 쭉 읽어보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한 번만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념 보면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랑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기본 원칙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표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조세법률주의가 나오면서 뭐 1, 2, 3, 4, 5번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네요. 리걸 마인드를 뭐 길러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원시시대에서 문명사회로 넘어오면서 국가라는 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가가 인간한테 국방도 해주고 치안도 해주고 뭐 사회 간접시설 여러 가지 인간들을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허구의 개념이 바로 국가라는 개념 아닙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해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국가가 없으면 우리 자체가 당장 난민이 돼서 보트피플이 돼서 다른 나라로 떠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강의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강의도 하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강의도 듣고 안락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인간에 대해서 행하는 폭력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뺏는 것. 자, 잡아가는 거를 규율하고 있는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형법이라고 부르죠. 돈을 뺏는 것을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조세법, 즉 다시 말하면 세법이라고 부르죠. 자, 인간은요, 이렇게 국가가 우리한테 잘해주기도 하지만 국가가 우리한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가고, 물론 가만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이 형법에 저촉되는 뭔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잡아가겠죠. 어쨌든 가만히 있는 국민을 그냥 일반 국민을 잡아가고, 그리고 일반 국민한테 아무런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일반 보상성이라는 특징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반대급부 없이 돈을 뺏어가고, 이런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역사가 국가 대 인간의 역사라고 볼 때, 이런 끊임없는 저항에서 뭐 피도 많이 흘리고 혁명도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혁명이 1215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혁명이 됩니다. 이 영국에서 일어난 혁명에서 존 왕이라는, 그때 왕 이름이 존 왕이었거든요. 존 왕을 굴복시키고, 몰아내는 것까지는 아니고, 물론 귀족들이 했지만, 존 왕을 굴복시키고 만들어낸 그 법이 바로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라는 법을 얘들이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이 혁명을 통해서, 이 혁명을 통해서 마그나 카르타 게임 이름이 아닙니다. 게임 이름이 아니라, 대헌장이라고 번역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법률사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법률의 이름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거든요. 이 마그나 카르타에 그럼 뭐가 규정이 됐을까요? 그 수많은 귀족과 농민들이 피를 흘리고 존왕을 굴복시켜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이 됐겠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형법과 세법에서도 국가, 네가 보호해주는 건 인정을 하지만 나한테 자꾸 이런 폭력 행사하지 마라. 우리한테 정폭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근거를 가지고 해라. 어떤 근거냐 하면, 형법 같은 경우는 죄형, 법정, 주의에 입각해서 형법전이라는 걸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서로 의논해서 만들 텐데, 이 형법전에 써져 있지 않은 제3의 죄를 가지고 나를 잡아가는 건 나는 못 참겠다. 부당하게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분연히 항거를 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가 되는 거고, 세법 쪽에서 나온 게 바로 조세 법률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네가 내 돈 뺏어가는 거, 국가 운영하려면 내 돈 뺏어가갖고 세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까지는 용인하겠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세법전이라는 걸 만들어낸 다음에, 이 조세법전에 써있지 않은 거 이외의 명목으로 네가 괜히 급조해서 나한테 부당하게 돈을 뺏어간다면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부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다시 한번 폭동을 일으키겠다라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그나 카르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세법률주의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가볍게 배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조세법률주의라는 단어 안에는 수만 명, 수천만 명의 그 피가 들어있다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리걸 마인드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가지고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는 뭐라 그랬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뭐죠? 이 존왕과 그 귀족들의 협정이 뭐라 그랬죠?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다시 말하면 조세법전에 있는 것과 요만큼이라도 다르면 그런 명목으로는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여기 5번에 나온 엄격 해석의 원칙과 연결이 됩니다. 엄격하게 물리 해석을 해라. 문리라고 쓰거든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리가 아니라 문헌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을 해야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확장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돈을 걷어가거나 아니면은 유추 해석을 해서 돈을 걷어가는 거는 절대 참아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 금지라는 게 그 5번 옆에 괄호에 보이실 겁니다. 엄격한 물리 해석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조세법전에 A라는 행위를 하면 1,000원을 걷는다라고 써 있는데, A를 유추해가지고 A라는 행위를 했어? 그러면 너 1,000원 내 라고 하는 거는 뭐에 어긋나는 거죠? 확장 해석이나 혹은 유추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내도 무방을 하다는 얘기죠.